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집 사면 주식 거래 내역까지 낸다 해서 뭐 약간 좀 자극적인 제목이죠. 그런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 을 초과하는 집을 살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셔야 되고요. 비규제 지역, 뭐 지방이 되겠죠. 지방은 6억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수도권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는 뭐 다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는데 뭐 최대 15종 서류로 주택 매입 자금을 증명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다 내는 건 아니고요. 내가 어떤 자금을 썼는가에 맞춰서 거기서 해당하는 서류들을 낸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거를 왜 하는가? 내가 이제 어떤 집을 살 때 자기 돈 가지고 사는 분들도 많지만 증여를 좀 일부 받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 집을 사는 사람들이 뭐 50대, 60대 분들도 집을 많이 사지만 3, 4, 50대 뭐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태어나든지 아니면 애가 뭐 이제 뭐 중학교 들어가든지 뭔가 이렇게 좀 가족의 규모가 좀 커질 때, 좀 넓은 집이 필요할 때 아니면 뭐 직장을 바꿀 때 보통 이럴 때 집들을 많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때가 딱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60, 70대 정도 되고 돈도 조금 있으시고 그래서 내가 좀 지원해 줄게 이러면서 집을 많이 산단 말이죠. 실제로 전세금을 많이들 부모님들이 해주시지만 전세금을 증여세 내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취지는 뭐냐면 그렇게 부모가 돈을 좀 해주거나 아니면 뭔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세금을 좀 안 내서 탈세를 해가지고 좀 뭔가 수상하게 돈을 좀 모은 거를 이렇게 집을 살 때는 다 자금 조달 계획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증빙 서류들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안 그랬나요? 네, 그전에는 이런 거를 내진 않았죠. 그렇지만 의심 사례가 있을 때 국세청에서 이제 뭐 사후에 이제 뒤졌다면은 이제는 사전에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서류 면접 같은 거죠. 블라인드 면접을 했던 거예요. 기존에는 블라인드 면접을 해가지고 채용을 해놓고 얘가 일을 왜 이렇게 못하지? 라고 거꾸로 뒷조사를 했었다면 이제는 처음부터 실력이 확실한 애들을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야 내가 내 돈 주고 집 사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까지 막 과도하게 해야 되냐 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세금 내라는 거예요. 세금 내고 잘 했는데도 때려잡겠다가 아니고 세금 안 낸 돈이 있다면 의심 사례로 발견을 해가지고 너를 뒤질 수도 있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봤을 때 뭐 틀린 소리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겁을 먹을 수는 있는 거죠. 왜냐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딨냐 라는 말이 있죠. 그거와 똑같이 뭐 내가 뭐 직장인이고 유리지갑이고 뭐 나는 세금 다 냈는데 라고 말하더라도 일부 뭐 그런 문제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특히 사업하는 분들, 자영업하는 분들은 괜히 걱정이 많이 되죠. 그 세금 신고를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분명히 어디 누락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정책의 취지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안 좋게 얘기하면 겁을 주는 거죠. 집 사면은 내가 다 너를 조사할 수 있으니까 뭐 조금이라도 좀 뭐 찔리는 사람 있으면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떳떳한 사람만 사, 이렇게 해야 매수세를 줄일 수 있으니까 지금 정부가 이런 정책을 쓰는 거예요. 물론 세금을 뭐 투명하게 걷겠다 라는 것도 필요하죠. 왜냐면 지금 경기가 계속 지금 하강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을 풀어가지고 세금으로 계속 경기를 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세금을 모으겠다는 실리적인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집값을 좀 잡겠다, 매수세를 조금 누그러뜨리겠다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집 사기가 한층 까다로워졌다, 이 얘기가 이제 그 얘기인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뭐 1, 2년 전에는 그냥 부모님한테 뭐 1억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도 있었고, 솔직히 그런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1, 2억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냥 부모님이 너 쓰다가 나중에 뭐 돌려줘라 뭐 하면서 그냥 돈 좀 주고 그거를 뭐 갭 투자를 해가지고 뭐 전세를 끼고 사놨다가 우리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집에 전세 빼주면서 들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 못할 건 아니지만 부모님한테 돈 받을 거면 다 증여세 내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여기 보면 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거는 이 교수님의 얘기가 아니고 1216 부동산 대책을 할 때 그 대책 그 보도자료 안에 써 있어요. 정부가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로
허가제의 효과를 낼 것이다 라고 정부 스스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상 거래 허가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라도 집값 이 매수세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12, 16 대책이 나오고 나서 한 달 정도는 갑자기 매수세가 갑자기 급락했습니다. 왜냐면은 막 다 전수조사 한다 그러고 세무조사 한다 그러고 뭐 보도자료 보면은 완전히 이거는 뭐 엄청 겁나게 써놨어요. 정부가 지금 공식적으로 이렇게 압박하겠다고 막 거래 허가제의 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막 보고서까지 쓰는 정도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2월달 1월 말 2월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요 또. 그래서 12, 16 대책 이후에 거래가 중단된 게 아니고 다시 거래량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도 바닥을 찍었다가 지금 다시 거래량이 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이런 거를 하더라도 나는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집은 필요하잖아.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을 또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하는 정도가 지금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말고 실제 현장을 한번 전화를 해보시고 현장도 방문해 보면은 이런 걸 좀 알 텐데, 강남권의 대단지 아파트들에서는 지금 신고가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과거 좀 약간 구축 아파트들도 잠깐 빠졌다가 다시 12월 초 11월 때 가격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지금 올라갈지 말지는 아직 모르는 그 정도 분위기, 약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정도의 느낌으로 지금 진행은 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 기사도 있어요. 이 2월 20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 대책 자체는 뭐 그렇게 커다란 영향을 줄 건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이 조금 늘어났다는 것과 대출 규제가 좀 늘어났다는 것, 그 정도지만 제가 우려했던 거는 이제 다음은 어디냐,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다음은 어디냐.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예견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죠. 서울 강남도 지금 뭐 전수조사하고 세무조사하겠다, 뭐 자금 조달 계획서 다 내라고 하는데도 집을 사요. 사람들이 집을 필요로 하니까. 그러면 못 사는 사람도 많을 거고, 대출 규제가 막 오니까 그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은 그 다음, 그러면 차선책은 뭐냐, 집이라는 건 안 살 수는 없거든요. 물론 전세나 월세로 2년을 더 살자 라고 하는 사람 수요도 분명히 빠져나가죠. 그렇지만 야, 우리 언제까지 전세 살아, 우리 언제까지 월세 살아, 우리 이번에 사자, 우리 애 요번에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잖아, 우리 애 요번에 중학교 가야 되잖아 라고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돈과 대출 여력에 맞춰가지고 차선책으로 가게 됩니다. 집이라는 건 그렇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수원이나 어디 안양 이런 곳들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그럼 차선책이 뭐냐? 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차선책을 노리는 실거주자들을 노리고 또 투자자들이 또 미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투기 세력, 투기꾼이라고 욕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반대로 그럼 그거를 법으로 막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다주택을 하는 게 불법은 아니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 집을 사가지고 또 전세를 주기 때문에 임대 물건을 공급하는 그런 공급자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제가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인근 지역으로 돈이 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노리고 또 미리 사놓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런 규제가 생기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규제가 생기면 옆이 또 올라가고, 거기를 또 규제하면 또 그 옆이 규제가 되고 또 올라가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다 보면 다시 서울이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됐었고요. 실제로 수도권 전체가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었고 다 규제 지역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강남이 올라가, 다시 막 송파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예견이 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요즘에 기자들이 신났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풍선 효과? 왜냐면 이런 거가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올 거 아닙니까? 잘 나오니까 이제 막 수비대 이름도 잘 짓죠. 그래서 수도권 비규제 지역 대단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비대를 투자하라 막 이런 식으로 막 기사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또 막 찝어주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또 미리 선점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동네에 사는 무주택자들은 야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여보 집값 더 올라가기 전에 우리 지금 살까? 뭐 이런 마음도 생기고 막 복잡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방송 처음에서 얘기했듯이 가격의 폭등이나 폭락은 분명히 인위적인 어떤 요인이 필요합니다. 그냥 뭐 알아서 폭등하고 알아서 폭락하고 이런 건 없어요. 항상 가격의 급등은 어떤 사람의 뭔가 그 요인이 있는 거죠. 그게 심리적이 됐든 규제가 됐든 뭐 공급이 부족하든 무언가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의 요인은 좀 정책적인 게 좀 크다고 보입니다. 뭐 수비대 이후에 또 나올 겁니다. 아마 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또 강남이 올라가고, 그러면 또 강남이 올라가면 또 규제하고, 뭐 그러면 또 다시 또 다른 지역도 규제하고, 뭐 이렇게 갈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뭐 예를 들어 청라만 해도, 청라도 작년에 분위기 안 좋았거든요. 작년 초만 해도 분위기 안 좋았고, 청라는 뭐 답이 없다, 뭐 2년 전에는 진짜 뭐 답 안 나온다고 막 이렇게 말했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핫하죠. 인천에 투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느덧 인천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럼 갑자기 뭐 인천에 호재가 막 엄청나게 늘어나서 그런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아까 말했던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 아니겠죠 당연히. 이게 좋은 건 아닌데 정부의 입장도 뭐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 총선이 앞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소한으로 이번에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런 게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이런 얘기들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수원을 전 지역을 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다 막아버리니까 이 규제 지역 안에서도 또 형평성 논란이 생겨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수원이 급등했거든요. 급등. 그런데 그 급등이 수원의 모든 아파트, 모든 주택이 다 같이 올라간 게 아니고요. 신축급, 분양권, 아니면은 뭐 광교 뭐 이런 데 있죠. 그 수원 안에서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들이 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엄청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오른 곳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냥 퍼센트로 몇 퍼센트가 올랐기 때문에 다 대출 규제하고 뭐 양도세 중과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 안에서도 분명히 차별이 있는데 그 차별도 그냥 일괄적인 지역 그 규제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이거가 가장 논란이죠. 대전은 지금 2달 동안 유성구 4.2%, 서구 3% 이렇게 올랐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안양은 2달 동안 2.9, 의왕은 2.3 상승했다. 근데 유성구와 서구가 이번 2달만 오른 게 아니고 작년 내내 올랐습니다. 작년 내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대전이 진짜 거의 작년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지만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 규제에서 빠졌죠. 그래서 여전히 비규제 지역입니다. 여기는 다주택자가 집을 사도 대출이 나오고요. 양도세도 중과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그냥 대전은 그냥 무법지대랄까? 그 정도입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죠, 당분간은. 그래서 이런 핀셋 규제 이런 거는 사실 현실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뭔가 규제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 그리고 뭔가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실에 일어난 뒤 뭔가 집값이 급등하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계속 뒤따라가면서 가겠죠. 근데 그러다가 어떤 특정 지역들은 또 빠져요. 왜냐면 이것도 그 정책 입안자, 그 다음에 그 위원회의 판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판단은 그럼 누가 하는 건데, 그럼 이거 어떤 근거가 있냐? 근거가 없어 또. 보면은 이런 데는 막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수원처럼 급등하는데도 빠지고, 그러면 대전보다 덜 오른 곳들은 규제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형평성 문제도 있는 거고 이걸로 인한 피해가 분명히 발생할 텐데, 규제가 생기면 어쨌든 피해 있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득 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피해는 또 형평성이 없이 또 이렇게 지역별로 막 차별적으로 피해가 가니까 좋은 건 아니죠. 여기 보죠. 정부의 주관이 다분히 반영된 다는 것도 문제다. 맞죠? 왜냐면 집값 상승률만 보면 1순위가 대전이다. 대전은 투기 과열지구로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정치적인 요인으로 빠졌다고밖에 추정할 수 없다 라고 지금 기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왕시 입장에서는 이게 웬 날벼락이야, 우리가 뭐가 올랐다고, 우리는 별로 오른 것도 아닌데 대전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의왕시 국민들한테는 이걸 뭐라고 설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워요. 진짜로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